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병동성 장세를 어떻게 우리가 파고를 넘어야 될지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차장 모셨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인데 그래서 분할 매수, 적극 매수의 구간이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게 뭐 하루하루 지금 뭐 매도 사이드카, 뭐 매수 사이드카, 심지어 뭐 오늘은 뭐 서킷 브레이크까지 계속 이제 발동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냐. 사실 그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변동성장에서 사실 대응 전략이 뭐 현금 있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을 자꾸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수급에 대한 이슈죠. 뭐 오늘 오후에 흔히 말해서 이제 F4 회의 열리게 되고 ETF 레버리지에 따른 이제 향후에 대안책이 뭐 어떻게 나오느냐 아마 상패까지는 못 가긴 하겠지만은 증권사별로 이거를 어느 정도 진입장벽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풀리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풀리고 나야 그 다음부터 외국인 매수. 물론 외국인이 이번 주에 4조 5천억의 매수세가 한 일태간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손바뀜에서 살짝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워낙 지금 신용장구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최근에 3, 4조가 빠지긴 했었지만은 흔히 말해서 삼전 리스크 쪽으로 몰려왔던 그 수거 쏠림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꼬임이 어느 정도 풀어지는 좀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펀더멘탈은 지금 당장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못 미치긴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7월 말 이후에 좀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더 그 변동성 장세가 병동세가 축소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게 8월 초부터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초부터 움직인다고 하면 당분간 우리가 이런 장을 계속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차장님 말씀 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 이제 반등 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 이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지금 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지만은 사실 이거는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는 애초부터 이제 시기상조였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도 계실 거고. 그러면 원래 만약에 오늘 이제 금통의 결과에 따라서 저에 대한 대답도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금통이 여러 결과를 토대로 보게 되면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해서 코스닥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특히 로봇, 매크로 환경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좀 섹터 쪽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미국 뭐 CPI도 발표를 했고 PPI도 발표를 했지만은 뭐 FOMC에서는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서서히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은 아직 이란 이슈가 끝나지 않았죠. 지금 유가도 그 80달러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가가 언제 또 위로 튈지도 모르는 좀 상황이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성장주에 대한 매력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이고 있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펀더멘탈에 대한 매력들은 아직은 좀 유효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익 전망치를 낮췄고 이번 SK 하이닉스도 한 3군데 정도 이제 이익 전망치를 낮췄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3,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들이 저는 이번 29일 날, 30일 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시장을 띄워줄 수 있는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게 조정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M&A와 관련된 흔히 로봇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죽어왔던 수급이 되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도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순위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2순위는 장비주입니다. 오늘 장비주가 빠지고 있지만은 결국 장비주도 향후에 지금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이제 하나둘씩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변동성에 우리가 손을 떼볼 필요는 없고 향후에 슈퍼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그 시기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봤을 때 반도체 서부장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 뭐 2차 전지나 로봇의 제약바이오를 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도 새로운 좀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안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순위는 오히려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키옥시아가 되게 이제 일본의 유명한 낸드 플래시 그 메모리 기업이잖아요. 근데 14% 급락하는 걸 봤고 또 마이크론도 비롯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 봤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 경쟁 업체들이 신경 쓰여서 이러한 또 꼬리표가 달렸더라고요.
좀 무섭게 추격을 해 오는 걸까요? 또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네. CXMT도 뭐 이번에 이제 뭐 공모가도 뭐 확정이 됐고 시장이 당연히 중국은 계속 꾸준하게 반도체 국유 사업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들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죠. 근데 예전에도 항상 뭐 제가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네. CXMT가 전체 디램 점유율에서 10%까지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이번에 애플이 흔히 말해서 우리 공급이 너무 이제 타이트한 것 같으니 우리 중국 쪽에도 이제 반도체 구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사실 중국의 CXMT에 대한 향후 실적 전망치가 뭐 올라간다.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지만은 CXMT도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PR 자체로는 거의 한 40배 정도 아마 그 수치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 입장에서 사실 마이크론과 하이니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오히려 고평가되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여러 증권사 연구원들도 이걸 계속 지목을 좀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려 사항은 그러니까 나오니까 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그 빠지는 대수 이유를 저는 계속 흔히 맞춰서 끼워 맞추기용을 좀 시장 설정을 해석하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HBM 관련해서도 사실 CXMT가 올라오려면 한참 남았고 CXMT보다 오히려 YMTC를 견제를 해야 됩니다. YMTC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낸드를 그 300단 이상의 예전부터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진행을 좀 해왔던 측면이기 때문에 낸드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견제가 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디램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CXMT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뭐 흔히 말해서 언제 경쟁을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먼 미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막상 오히려 IPO가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흔히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 차이만 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언제가 그 떨어지는 거를 멈추고 오를까에 대한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걸 계속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섹터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현대차 그룹부터 2분기 실적은 또 예상보다 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차 그룹주 하면 피지컬 AI와 또 간접적으로 꽉 물려 있잖아요. 이러다 네. 보니까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까지 이제 연결되는 건데 너무나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또 전략적으로 구출을 해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예. 사실 뭐 현대차 그룹이야 뭐 올해 뭐 CS 2016 기아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이제 JP모건 글로벌 컨퍼런스 상에서 뭐 꾸준히 이제 향후에 뭐 아틀라스의 향후 밸류체인에 대한 뭐 구축만들을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28년도 3만 대, 29년도 15만 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먼 미래까지는 전 100만 대까지 시장을 하면서 원가 절감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도 예측을 해보곤 있지만은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 노조죠. 지금 노조 관련해서도 지금 노조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 그러면 조지아 공장에 실제로 이제 휴머니드 로봇을 투입을 할 거면 우리와 협상이 마무리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순이익의 30%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28년도 양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밸류를 좀 깎는 이제 정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실적이야 사실 이게 흔히 말해서 이란 중로 사태가 터졌죠. 그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팰리세이드랑 이제 제네시스가 대부분 중동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 매출에서 8%가 없어졌어요. 기아 같은 경우가 3%에서 5% 정도가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2분기 말이나 3분기 때부터는 실제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좀 눈치를 좀 보고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6월 달에 유럽 쪽에 그 신규 수출 데이터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추세가 좀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그게 좀 하반기에 특히 하이브리드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제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수요도 좀 반등되는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좀 상황이라서 하지만은 우리가 현대차만 이제 보고 본다면은 과연 보턴 다이내믹스 IPO 일정을 어떻게 할 거고 그 노조와의 협상 이번 주에 현대차
부분 파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나아져야 좀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떠오르는 스타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계속 부침을 겪으면서 또 2분기 실적도 부진할 거라고 얘기되면서 피지컬 AI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답답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도 코스닥도 또 매도 사이트가가 걸리기도 했는데 2차 전지, 바이오 이 섹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흐름도 네. 오늘 그러니까 떨어질 때 또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약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탑픽을 고민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뭐 최근에 알테오젠이 특히 삼성 에피솔딩스에서 나왔던 SCJ형 제품 공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급락이 나왔고 실제로 뭐 전태현 대표나 이제 박순재 이제 명예 회장님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할로자임의 인엔즈 이제 플랫폼을 바이오 시밀러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할로자임이 32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43년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주가가 안 올라왔다는 거는 아마 심리가 그럴 거예요. 일단 피하고 보자 했던 그 물량이 다시 되돌아온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어제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물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제약바이오는 딱 지금의 흐름으로서 봤을 때는 대형 빅딜이 나와야 돼요. 이게 코스닥 30주년 행사에서도 사실 전태현 대표가 우리 빅딜 진행 중이다.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게 말로 지금 해명이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숫자로 보여져야 사실 뭐 알테오젠이든 리가켄 바이오든 대다수의 바이오텍의 수급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어제 잠깐 이제 급등했던 거는 에코프로 BM에 또 한 번 이제 정정 신고서를 요구를 한 거죠. 이제 정자와 관련해서. 하지만은 이 회사들도 지금 흔히 말해서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보태 정도 그게 비용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램프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고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계속 얼마만큼 쌓이느냐가 이번 2분기 실적의 주요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현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처럼 이렇게 이어지면서 매수 추세가 그려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몇 월 정도에 이렇게 좀 짜릿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총체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외국인들은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만큼 이제 여러 이제 반대 매매 이슈도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을 거고 그 ETF 레버리지의 그 수급이 굉장히 크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죠. 지난주만 보더라도 개인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사실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흔히 말해서 본주를 팔고 2배 레버리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도 그 분위기를 살짝 띄워줬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게 흔히 말해서 페이크인가? 아니면 정말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가? 나는 이제 시장이 좀 생각도 할 수 있죠. 최근에 뭐 환율도 거의 한 1,490원까지 올라오면서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심리도 좀 하나 좀 여러 좀 그걸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단 외국인은 그동안 삼성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도 빠졌죠. 빠지면서 오히려 그동안 들어왔던 외국인의 비중 한도도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강하게 살 수 있는 여러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외국인 장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장세입니다. 우리가 개인 장세가 주도됐던 거랑 완전 다른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 심리를 흔들면서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건데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빅테크 실적 캐펙스 투자에 대한 우려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메타가 계속 꾸준하게 증설을 이제 이번에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아마존도 우리가 지난 분기 때 실제 발표 2주 전에 1,800억 달러 수준으로 캐펙스 더 늘렸습니다. 그게 뭐 한 분기만에 갑자기 축소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전 낮다라 보고 있고 오히려 시장은 그래 한번 도달도 한번 두들겨보자. 한번 보고 가자라는 이런 심리가 강한데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흔히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그 변동성 장세에서 많이 좀 버티기 힘든 장세고 나오게 되면은 그게 결국 지치고 나가는 물량들. 최근에 고객 이탁금이 105조까지 내려왔었죠. 그게 이탈되는 자금들이 좀 많다는 의미인데 그걸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그래서 7월 말 이후에 좀 장세가 좀 반등 장세로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버티는 자가 좀 승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네. 사실
결국은 잘 갈 건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누가 잘 버티느냐에 따라 달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고로 지금 어려운 장애인이가 인내심을 갖고 좀 잘 버티기, 굳히기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차장의 분석이었고요. 저희 이제 잘 견디면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전략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